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이춘모입니다. 재테크 시간입니다. 무척 무덥습니다. 여러 가지 또 더운데도 또 더더욱 더 더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또 제가 소유한 물건을 또 테러가 막혀서 못 판다든지 또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LTV 디테일가 융제해 주는 것도 범위가 너무 좁아들어서, 그래서 무주택자건 유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여러 가지 그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좀 이렇게 각자 개인별로 다가서는 무게감이 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번에 3강을 특집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정상적인 강의를 3강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 파리 대책이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법을 중심으로 또 도정법을 중심으로 주택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민간 임대주택의 특별법을 중심으로 중간중간에 강의에 끼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8강 서울의 우리 전국의 뉴타운과 올드타운에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강입니다) 28강. 오늘도 벌써 28회째나 합니다. 뉴타운이라는 얘기를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뉴타운 하면 영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물론 영어 자체가 또 영어지만 영국의 이런 오래된 마을을 이렇게 뉴타운 사업, 그래서 이름이야 좋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2017년이니까 벌써 15년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15년 된 뉴타운과 1392년 이성계 장군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모압대사를 앞세워서 서울에 1394년인가요? 2년 후에 서울에 한양을 정해서 9월 28일 날 천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28일인가 그때가 우리 서울 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00년이 넘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600년 올드타운, 사실은 우리 노마나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다 보면 300년, 400년, 1000년 이런 도시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아름답게 도시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때, 이런 것을 느끼는데 아무래도 서울의 도시는 급제된 도시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뭐랄까 이걸 처음부터 다시 도시 개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강북 쪽으로 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만들어서 이 600년 된 또 6.25 때 난잡하게 무단으로 점거해서 정말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아직도 강북이랄지 우리 성남시 같은 데 보면 리어가에 물통을 싣고 가서 불을 끌 정도로 열악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타운을 한번 해보자.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봉천동이랄지 남가자동이랄지 신림동이랄지 여러 군데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광의적인 개념으로 크게 한번 뉴타운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사실은 첫 해부터 삐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범단지 1차, 2차 하면서 여러 군데 발표만 해가지고 서울시에 약 1300군데 정도를 손을 봐야 된답니다. 손을.
우리 이렇게 해서 1,300군데 정도를 지역으로 쫙쫙 블록과 노트처럼 우리 택지개발지구처럼 밀고 아파트도 짓고 또 단독도 짓고 또 주상복합도 짓고 그 다음에 뭐 겸용주택도 짓고 또 리테일 쪽 부동산도 좀 깔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딱 아름답게 재편되면 좋으련만 이게 아다시피 전체적으로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게 15년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준공된 구역은 22개밖에 안 됩니다. 뉴타운 사업이 전혀 다 실패한 건 아니고 일부적으로 뭐 준공된 곳이 20개가 좀 넘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서울을 갖다가 이 올드타운을 뉴타운으로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 할지 여러 가지의 또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또 도정법을 또 내년에 바꿔가면서까지 서울을 어차피 이렇게 뉴타운 사업을 올드타운을 뉴타운으로 만드는 사업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뉴타운 사업이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 한 305군데 뉴타운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우리가 처음에 판을 짤 때 이 시범지구니 뭐니 할 때 판을 짤 때 한 26개 군데 플러스 세운상가까지 세운상가도 뭐 중간 정도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세운상가까지 27군데하고 227개 구역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이렇게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늘어난 것들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해결된 것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해야 되겠다 하고 재개발 사업적으로 주로 이제 북쪽 중심이죠. 재개발 사업적으로 529군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단독으로 재건축 조그맣게 몇 개 연립을 헐고 또 이렇게 단독주택을 헐고 여기서 말하는 단독은 단독주택 재건축이 아니고요. 통합 재건축하고 반대 개념이죠. 통합 재건축. 단독 재건축 정도가 한 276곳 정도. 그 다음에 통합해서 재건축 정도가 한 190개 정도. 이거 숫자는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울을 뉴타운화 하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인기 상품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이제 재건축이 한 10년간 강남을 중심으로 더 깊숙이 좀 들어간다면 한 15년 전부터겠네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파리 조치가 나오게 된 개념 중에 하나는 끝도 없이 2로 달리는 재건축 가격 때문에 직격탄을 정부에서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주범이 된 거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거 특히 강남에 55,000세대 정도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너무 해도 너무 하니까 가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이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개발 개념입니다. 재개발. 물론 재건축도 그 안에 사회적 배려자, 정책적으로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세입자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재개발 속의 세입자 문제까지 공공주택 과거에 우리 20년 전, 25년 전에 90년대 초반에도 우리 뭐 재개발을 할 때 세입자 딱지를 준다든지 한 장씩 줘서 두 장을 묶으면 25평으로 갈 수 있는 분양 자격을 준다든지 막 이런 제도들이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4평, 15평짜리를 재개발 지역 내에
아파트를 직계해서 그걸 구입을 해서 그 자체를 또 임대를 하는 그런 정책은 쭉 유지되어 왔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큰 틀로서 판을 하나 짜는 것 같고요. 하나는 이 판이 너무 크니까 여기서 이 판 속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판에 작은 판으로 판을 짜십시오. 그게 그 빈집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니 뉴타운 그러잖아요. 또 미니 재건축 미니를 붙였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랄지 또 우리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개선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을 짜는 거, 이렇게 재개발로 판을 짜는 거.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하든 간에 이 세 가지가 다 잘 이해관계가 서로 잘 상충되지 않고 잘 풀려서 도시가 이쁘게 되면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집값이 올라서 재테크도 될 수 있고 우리 서울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서 아름다운 서울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텐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재테크 입장에서 보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의 투기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시의 땅값을 집값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이 정책 속에 뉴타운 개발 정책 속에 일종의 폭발력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이 이 뉴타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시민이 내 집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겠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물론 정부도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상승시키는데 많은 부분을 역할을 했다. 이건 뭐 정부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재테크에 숨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세와 틈새 시장이 있는데 대세와 틈새 시장에서 가장 도시정비법이 바뀐 것 중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쪽 미니죠, 미니. 주택을 짓는 정비 사업이죠. 자, 이게 하나의 틈새 시장에 또 대세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도 많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자, 서울에 남아있는 이 단독주택과 뭐 거의 단독주택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재건축은 열애를 시키자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나대지 같은 거랄지 상업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소규모로 미니로 해서 일본의 만션 개념의 역세권에서 특히 역세권에서 새로운 주거 환경을 창출하는 아주 정비 사업으로서는 이 녀석이 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규모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다음에 브랜드 가치도 큰 기업들이 시공사가 맡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에서부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집이 1순위로 비싸고 선호도도 1위겠지만 워낙 진입벽이 높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미니 주택 정비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분은 내가 미니 재건축 사업에 토지를 산다든가 단독을 사서 내가 지어서 전번에 말한 포지티브적인 임대료를 받는 소득을 얻는 인컴 소득을 얻는 쪽에 전략을 짜시는 분도 있고 나는 대단지가 필요 없다. 나는 학번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리타이어에서 무조건 전철역만 가까운 건 좋고 아주 규모는 적지만 나한테 맞는 집의 규모가 적으면 어떠냐. 단 역세권에 내가 소형 쪽에 뭐
심지어 뭐 20평짜리, 15평짜리 뭐 좀 더 크다면은 25평, 33평은 너무 크니까 안 한다. 이런 정도로 작은 소규모의 내가 살 집을 찾는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부터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어졌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은 여유 있는 분들이 주거하기에는 굉장히 불만족도가 많은 주택이었습니다. 태생부터가 이 녀석이 처음에 원룸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법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또 투룸, 쓰리룸으로. 그러던데 그것은 아무래도 아파트 맛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아파트인데 약간 미니 아파트,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동안에 지어온 다가구보다는 훨씬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진, 즉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서울이 7층 이하지만 아파트먼트 개념으로 뭐 12층 이하까지 좀 더 법이 완화돼서 12층이나 7, 8층짜리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면 어떻습니까? 역세권에 퀄리티 있게 아파트답게 집만 지어져 있다면 나는 충분히 내 노후를 뭐 주택연금도 다 받아가면서 여기서 내 노후를 지낼 가구가 충분히 되어 있다. 만족하다. 편리하면 됐지. 그런 수요로 본다면 아까 제가 인컴 소득을 월세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앞으로 5년, 3년 더 후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 시장에서 강하게 살아남고 공실이 없는 자는, 내가 전번 시간 1번처럼 타 상품과 임대 상품과 뚜렷하게 차별화된 임대 상품, 렌탈하우스만이 살아남는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보십시오. 주거 환경이 이렇게 더 퀄리티 있게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슬럼되고 열악화되고 닭장화되어 있는 쪽에서 우리 세입자, 임차인이 다 그쪽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가려고 할 때 진짜로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피스텔이 임대료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고 또 우리가 매입할 때 매수할 금액도 비싸지만, 그래도 왜 오피스텔을 만족도를 주거용으로 대체주택으로서 만족도를 좀 더 많이 느끼냐면 주차장이 일단 널널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높게 지니까 뷰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지금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립은 관리의 주체가 없어요. 관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2만 원, 만 원, 3만 원씩 내고 뭐 쓰레기도 수거하고 뭐 공동 수도료, 전기료를 걷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40만 세대나 넘는 전국의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의 소규모의 미니 정비 사업을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D-Day가 언제냐? 제가 이게 D-Day가 2018년 2월 9일. 하여튼 2월 18일인데 새로운 개념의 도시주택이 하나 이렇게 퀄리티 있는 도시주택이 이런 대단히 그보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다세대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더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트렌드에 맞게 지어진 이 미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재테크의 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근본이 토대가 되는 근본은 뭘 부수고 지어야 될까요? 역세권에 단독 부수고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역세권에 그 다음에 80년도랄지 90년대 초에 지어진 다가구 다세대 부수고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도시정비법, 도촉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속해 있지 않는, 또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미니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과거에는 이걸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역으로부터 250m, 역으로부터 500m 요 안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겠노라고 선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몇 개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뭐 때문에 실패를 했냐면 역세권의 상업지를 가지고 월세도 잘 나오고 속속이지 않고 이런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우리 지금 뉴타운 사업처럼 전혀 이건 더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새로 바뀐 도정법에는 요게 하나 특별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도 청구권. 물론 이제 시행사가 본인들이 하면 안 되고 제3자가 시행을 해서 자, 여기 10세대가 있는데 두세 대가 나는 내 죽을 때까지는 나 재건축 안 할 거야. 그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100% 돼야 되니까. 우리가 도정법에서 80%를 넘으면 공탁 걸어놓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데 이렇게 도정법이 아닌 외적인 사각지대에 서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도 청구권을 놨더라고요. 이제 이 두 분이 반대를 해도 우리 일반 도정법에서 재건축 재개발처럼 이렇게 해서 매도 청구권을 넣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빨라질 거고 반대자가 혹 있다 해도 일정 부분의 반대자가 좀 있다 해도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해서 청구권을 발동을 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이 법의 취지는 뭐 한 3년 안에 집을 또 2년 안에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덜 상충될 거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15년 안에 입주하면 빠른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다 10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여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의 사각지대 중에서 참 안타까운데 서울의 사각지대 중에서 나는 재건축 대상의 지역도 아니야. 우리 동네는 재개발 얘기도 안 나와. 나는 산동네나 이런 데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역세권이 아니어가지고 아까 말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구역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번에 파리 대책 중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은 문의만 행정구역만 서울이지 우리는 집값 먼저 올라온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 집 내놔도 부동산에서 전화 한 번 온 적이 없는데 법정 행정구역 속에 서울에 속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청약의 자격이랄지 여러 가지 제약에 20건이나 넘는 제약을 주는 그런 투기 폭탄 속에 나를 포함시키자 그래가지고 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재테크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각지대 물건은 누구는 안 사겠죠. 아무리 좀 싸다 해도. 그렇지만 또 사각지대 물건은 또 이렇게 팔고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서울은 서울이지만 내가 사각지대 속에 속해 있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베개 베고 주무시듯이 그냥 꼭 껴안고 있는 분도 있고 새로 재테크를 한다든가 집을 사서 갈 때도 이 사각지대 내에 있는 물건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전체가 서울시 전체가 25개 구가 다 뉴타운화 다 재개발 재건축화 돼가지고 쌀박하게 신도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엄청 아직도 있습니다. 서울이.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다시 원위치로 간다면 15년 된 뉴타운을 이대로 놔두지는 않는다. 정부에서 새로운
별도로 뉴타운화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 600년 올드타운이 15년 뉴타운 사업과 더불어서 된 뉴타운과 사업과 더불어서 어떤 형태든지 새롭게 재편될 텐데, 저는 이제 재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편될 텐데 그 속에서 내가 알찬 재테크 및 현명한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걸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의 28강의 요 뉴타운에 대한 올드타운에 대한 얘기는 뉴타운의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옥석을 가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이제 헌타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뉴타운에 해 가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재테크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변할 겁니다. 여기는 뭐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상태가 어디까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합니다. 해가지고 동네 방네 재테크가 없는 곳은 없겠으나 특히 이제 지방 투자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을 몇 면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그림만 아는 거예요. 아, 재개발하면 한남동 재개발밖에 없는 줄 아시고 용산.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하듯이 비싸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맞춤형 재테크하고는 잘 맞지 않는 동네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넓습니다. 아직도 재테크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도 틈새 시장을 대세화시킬 수 있는 곳에 집중과 선택을 한다면 오늘의 26강 올드타운, 뉴타운 속의 재테크 전략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캐피탈, 이 자본 딱 맞게. 앞으로는 이제 아다시피 파리 대책으로 돈 꿀 수 없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전국 및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제 돈 옛날에 꽂았던 거 LTV, DTV 40%짜리, 30%짜리 또 한 세대가 받았으면 아예 돈을 모기지를 일으키지 않게끔 못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파리 대책으로 완전히 서울의 투자 개념이나 할지 재테크의 투자의 방법이랄지 이 방법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8강 이춘모와 함께 해본 재테크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